때는 조선 후기 매서운 칼바람이 기와 끝을 핥고 지나가는 섣달 금음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고을에 박생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 깃든 사람의 마음만큼은 어느 대갓집 못지않게 따뜻하고 정직하였지요. 박생원은 3살 때부터 붓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돌 만큼 글재주가 남달랐고 언젠가는 과거에 올라 나라의 이름을 떨치겠노라는 꿈 하나만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 민씨가 있었습니다. 민씨는 어디 하나 뚜렷하게 내세울 것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눈을 현혹하는 미색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책장을 넘길 때 흘러나오는 나직한 독서 소리가 좋아서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다소곳하고 깊은 눈빛. 민 씨는 그저 묵묵히 남편의 곁에서 살림을 꾸리고 바느질을 하고 봄이면 텃밭을 갈며 그 작은 삶을 정성스레 지켜나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방에 눈이 쌓여 천지가 하얗게 덮인 섣달 금은 밤, 민 씨는 붓두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씨가 겨우 살아있는 아궁이 앞에서 그녀는 한 손에 가위를 쥐고 있었지요. 가위 날이 차가웠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손등을 내는 그 밤에 민 씨의 다른 손은 자신의 머리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검고 윤기 있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민 씨가 유일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 어머니가 혼례날 아침에 직접 빗겨주며 이런 머릿결은 복받은 증거라고 했던 그 머리카락. 지난 1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동백기름을 발라가며 가꾼 긴 머리채였습니다. 가위가 서걱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민 씨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이 떨릴 것 같아서 그냥 그 차가운 아궁이 앞의 어둠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가위질을 했습니다. 한 번, 2번.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웅큼, 2 웅큼. 길고 풍성했던 머리채가 점점 짧아지고 민 씨의 무릎 위에는 잘린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여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 씨는 왜 그 겨울밤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냈을까요?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생원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민 씨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안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은 왠지 창백했지요. 내년 봄 과거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장까지 가는 여비와 응시에 필요한 종이값, 그리고 무엇보다 새 책 몇 권을 장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남은 쌀도 며칠치에 불과했고 봄에 심을 씨앗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지요. 박생원은 말을 맺으면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소.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엇으로 마련한다는 것이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민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웃기만 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답은 이미 지난해에 빌린 곡식 값으로 절반이 날아간 뒤였고 팔 수 있는 가재도구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생원은 그
그날 밤 책상 앞에서 긴 한숨을 몇 번이나 쉬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민 씨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며 생각하다 새벽이 되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어나 가위를 찾았지요. 인근 읍내에는 여염집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사들여 가발을 만드는 장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길고 윤기 있는 머리카락은 꽤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민 씨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깨기 전에 서걱 마지막 한 움큼이 잘려나갔습니다. 민 씨는 손바닥으로 잘린 자리를 쓸어보았습니다. 귀 밑으로 짧게 잘린 머리카락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니, 사실은 조금 시렸습니다. 머리통이 시린 것인지 마음이 시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민 씨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고 그냥 입 모양으로만 꼭 붙어 급제하세요. 그 한마디를 아무도 없는 아궁이 앞에서 혼자 했습니다. 민 씨는 잘린 머리카락을 곱게 묶어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남은 머리를 감싸고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걸어서 읍내까지는 심리 민 씨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발이 시렸지만 발에 힘을 주었고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장인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하늘이 막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보자기를 풀어 머리카락을 살펴보더니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가격을 불렀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값이었습니다. 민 씨는 흥정을 하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받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받은 돈을 품속에 단단히 쥐고 다시 그 심리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민 씨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 죽을 올리고 남편이 눈을 떴을 때에는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생원이 물었습니다. 머리는 왜 그러냐고. 민 씨는 눈을 맞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차서요. 동상이 걸릴까봐 두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민 씨는 박생원 앞에 은전 몇 잎을 내밀었습니다. 장터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이 조금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생원이 그 돈을 보다가 민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장터에서 난 것이오? 민 씨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눈을 맞추면서 남편은 아내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돈을 받아 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알았을까요? 아내의 머리카락이 어디로 갔는지를. 아마도 알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면 과거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민 씨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그 돈으로 책을 사고 붓을 사고 봄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잘린 머리카락 위에 수건을 두르고 차가운 새벽 길을 홀로 걸었던 그 발걸음의 의미가 그것이었으니까요. 섣달 금은 밤, 아궁이 앞에 수북이 쌓인 검은 머리카락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벌써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오셨나요? 민 씨의 그 차가운 가위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겠지요? 자, 그럼 이제 준비한 이야기 보따리를 슬슬 풀어보겠나이다. 민 씨의 그 섣달 밤이 씨앗이 되어
세월 속에서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시지요.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왔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는 날들이 켜켜이 쌓여갔지요. 박생원은 그 봄의 과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듬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과거 시험이란 것이 워낙 험하여 아무리 글재주가 뛰어나도 때가 맞지 않으면 그냥 미끄러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낙방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남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으면 민 씨는 따끈한 미숫가루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겠다고 돌아눕는 남편의 방 앞에서 민 씨는 조용히 문고리를 잡아당겨 닫고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뜻한 밥 한 상이 남편 방 앞에 놓여 있으면 박생원은 어느 틈엔가 방문을 열고 그 밥을 먹었지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밥을 먹는다는 것이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민 씨의 살림 솜씨는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바느질로 삭슬 받기 시작하더니 이웃집 잔치 음식을 도맡아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자수를 놓는 솜씨가 남달라서 장에 내놓으면 꽤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모 씨의 한 땀 한 땀 술을 놓는 민 씨의 손은 여느 여인들과 달리 자수가 숨을 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봄꽃을 수놓으면 꽃이 피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고 새를 수놓으면 곧 날아오를 것 같다는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민 씨는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책값을 대고 과거 응시 비용을 마련하고 집 안살림을 꾸리는데 고스란히 썼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고는 단 하나 봄마다 마당 한켠에 꽃씨를 뿌리는 것뿐이었지요. 해가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 민 씨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가냘프고 고왔던 손가락들이 이제는 물일과 바느질로 마디마디가 굳어 있었습니다. 수건 없이 다닐 수 있게 된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났지만 이미 예전만큼 풍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민 씨는 그 거칠어진 손으로도 여전히 자수를 놓았습니다. 봄꽃처럼, 새처럼. 그리고 그 봄이 왔습니다. 박생원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 씨는 텃밭에서 봄나무를 뜯고 있었지요. 마당가에 심어둔 매화가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길 위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봉득이었습니다. 박생원의 어릴 때부터의 친구로 한양 소식을 전해주겠다며 박생원을 따라 올라갔던 사람이지요.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이면서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 씨는 손에 든 봄나무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봉득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않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님, 생원님이 급제하셨습니다. 급제하셨어요. 민 씨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화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도, 봉득이 계속 떠드는 소리도, 이웃집 닭이 우는 소리도, 그 모든 소리들이 멀어지는 것 같은 그 잠깐의 고요 속에서 민 씨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는 것을 민 씨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흘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년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잘린 머리카락의 무게, 거칠어진 손의 무게, 차가운 새벽길의 무게들이 한꺼번에 그 눈물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박생원이 급제했다는 소문은 그날 저녁 안으로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웃 안악들이 떡을 해 들고 찾아왔고 마을 어른들이 술동이를 메고 왔습니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풍악이 울렸습니다. 남정네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박생원의 이름을 높이 불렀고 안악들은 민 씨를 둘러싸고 어깨를 두드렸지요. 어떤 안악이 말했습니다. 민 씨 덕분이에요. 민 씨가 그 고생을 다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으니 이 경사가 있지 하늘이 보살핀 거예요. 민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남편이 잘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 민 씨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잔치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민 씨는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을 접대하고 마당가에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켠으로는 남편이 돌아올 날을 기다렸지요. 드디어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하고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지난 10년이 다 녹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것 같던 그날 밤, 민 씨는 마당가 매화 앞에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진짜 봄이. 남편이 돌아온 것은 잔치가 끝나고도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나귀 발굽 소리가 들린다는 아이들의 외침이 들려왔을 때 민 씨는 부엌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대문 쪽으로 걸어가던 민 씨의 발걸음이 대문 앞에 이르자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나귀가 2마리였습니다. 남편이 타고 온 나귀 뒤로 또 다른 나귀 1마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2번째 나귀 위에는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반들반들하게 기름 바른 머리를 가진 여인. 나귀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태가 여느 여염집 여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 주부가 나귀에서 내리며 민 씨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스치는 것을 민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가움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편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오래 기다려온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피어오르는 어딘가 찔리는 듯한 불편함. 박 주부는 그 표정을 얼른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어딘가 가벼워진, 그러나 어딘가 억지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데려온 사람이라고. 한양에서 데려온 사람.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박 주부가 월향을 데려온 것은 단순히 한 여인에게 홀린 탓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급제하고 처음 관복을 입던 날, 박 주부의 가슴 안에는 기묘한 감정이 하나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고향의 아내가 떠올랐을 때 그 감정은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움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 죗값을 댄 아내, 손이 거칠어지도록 삭바느질을 한 아내, 단 한 번도 불평 한마디 없이 10년을 버텨준 아내.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임을 박 주부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바로 그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아내의 조용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박 주부는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게 되었으니까요. 아내는 거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고 냉정한 거울.
그런 박 주부 앞에 월향이 나타났습니다. 월향은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월향은 박 주부에게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월향의 눈에 비친 박 주부는 이미 이루어낸 사람, 급제한 선비, 존경받아 마땅한 양반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박 주부를 숨 쉬게 했습니다. 아내 앞에서 느끼던 그 무거운 빚의 감각이 월향 앞에서는 사라졌습니다. 박 주부가 월향을 선택한 것은 그 가벼움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지만 더 정확하게는 도피였습니다. 자신의 초라했던 과거와 그 과거를 모두 목격한 아내로부터의 도피. 민 씨는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도 민 씨를 보았습니다. 나귀에서 내리면서 월향은 민 씨에게 눈을 맞추었습니다.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품평이었지요. 민 씨의 거칠어진 손을, 수수한 무명 저고리를, 단정하지만 소박한 머리 모양을 아주 빠르게 훑어보는 눈빛. 그리고 입꼬리를 아주 살짝,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눈빛의 뜻을 민 씨는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주부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월향이라고. 한양 기방 출신인데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되는 사람이라고. 첩이었습니다. 민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숨도 크게 쉬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길이 멀어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월향이 대답했습니다.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나귀가 좋아서. 그 목소리는 낭낭하고 고와서 듣기에는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 씨에게 건네는 말치고는 어딘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박 주부는 두 여인 사이에 잠시 서 있다가 얼른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 길이 먼데 쉬어야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월향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민 씨와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민 씨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채를 향해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그리고 천천히 눈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등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민 씨는 비로소 알아버렸습니다. 남편이 월향을 데려온 것이 단순히 홀린 탓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배신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민 씨는 혼자 행랑채에 앉아 미역국이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미역국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아침부터 정성껏 끓인 미역국. 그 국이 아무에게도 먹히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 씨는 국그릇을 들어 한술 떴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안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월향이 들어간 방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이따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사이사이로 남편의 낮은 목소리도 섞여 들렸습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민 씨에게는 오래전에 들어본 것 같은 그 목소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가장 깊이 상처받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당할 때일까요? 아니면 그 배신의 이유가 자신이 너무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일까요? 민 씨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등잔을 껐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섣달 금은 밤에 가위를 들었던 그 손처럼 민 씨의 마음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그냥 그 어둠 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월향이 들어온 뒤로 집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안채의 밥상을 먼저 차려 올리라는 말, 월향의 방에 물을 갈아들이는 일을 민 씨가 직접 해달라는 부탁, 월향이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준비하는 것. 박 주부는 그런 요구들을 직접 하는 대신 이런저런 방식으로 민 씨에게 전달하였고, 민 씨는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박 주부도 이 집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민 씨의 얼굴. 그것이 박 주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민 씨가 투정을 부렸다면, 소리를 질렀다면 차라리 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존재가 박 주부의 양심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반면 월향의 방에 들면 그 두드림이 사라졌습니다. 월향은 박 주부를 바라볼 때 항상 눈을 빛냈습니다. 당신은 재주가 출중한 분이라고, 이런 고을에 머물기 아까운 분이라고, 한양에서 큰 벼슬을 하실 분이라고. 그 말들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 주부는 그 말들 안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아내 곁에서 항상 느끼던 그 무거운 빚의 감각이 월향 앞에서는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박 주부는 아내에게 더욱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불편했으니까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좋음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월향은 그것을 재빨리 알아챘습니다. 하루는 박 주부가 아침 일찍 고을 수령을 만나러 나간 사이에 월향이 안채 마루에 앉아 민 씨를 불렀습니다. 저고리 소매에 팔꿈치를 꿰고 나른하게 앉은 자세로 월향은 민 씨를 발 아래에서 올려다보듯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 먼지가 마음에 걸린다고, 청소를 좀 더 부지런히 해달라고.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히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안채 마당에 빨래줄을 행랑채 쪽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민 씨가 쓰던 안채 작은 방이 필요하다고 짐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민 씨는 그것도 했습니다. 월향의 요구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동안 박 주부는 그 옆에서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못 본 척 했습니다. 보면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싫었으니까요. 그리고 도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주부의 관인 도장이 사라졌습니다. 관청일에 쓰이는 작은 상아 도장으로 박 주부가 항상 안채 서랍 안에 보관하던 것이었습니다. 박 주부가 집안을 뒤지며 소리를 높였을 때 월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민 씨가 그 서랍을 열어보는 것을 봤다고. 도장이 거기 있었는데 그 뒤로 보지 못했다고. 그 말을 듣는 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 씨는 그 서랍을 연 적이 없었습니다. 서랍 근처에 간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 주부는 민 씨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박 주부는 민 씨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가며 죗값을 댄 사람이 상아 도장 하나를 훔칠 까닭이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박 주부는 고개를 들어 민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비겁한 것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아내에게 직접 나가달라고 말할 이유를 만들 수 없어서 내내 불편했는데 이 사건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거짓말에 편승하는 것과 거짓말을 만드는 것은 다르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는 생각. 월향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고. 그 말이 오히려 묘한 효과를 냈습니다. 확신도 아니고 철회도 아닌 그 중간에 민 씨를 세워두는 말이었으니까요. 박 주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날 밤 박 주부는 민 씨를 불렀습니다. 한동안 안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그 말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의 뜻은 명백했습니다. 민 씨는 박 주부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박 주부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길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민 씨는 알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만. 행랑채 골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골방은 작고 낮았습니다. 겨울에는 냉기가 올라오고 여름에는 습기가 찼지요. 창문도 하나뿐이었고 그 창문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담장 아래로 피어난 잡초뿐이었습니다. 민 씨는 그 방에 자신의 물건 몇 가지를 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서는 또 월향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전에 다른 소리도 들렸습니다. 박 주부의 발걸음 소리가 골방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안채 쪽으로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민 씨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것 하나가 민 씨의 가슴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각오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켜준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민 씨는 그날 밤 골방 안에서 처음으로 또렷하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씨는 자수를 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랑채 골방 안 작은 등잔 하나를 켜두고 민 씨는 밤마다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것이 민 씨에게 남은 것이었습니다. 몸은 골방에 갇혀 있어도 손에 바늘이 들려 있으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사실 하나가 민 씨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 씨는 남편을 위해 주머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옥색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옥색은 맑고 차분한 색으로 선비의 기품에 어울리는 빛깔이었지요. 민 씨는 그 주머니 위에 매화 2송이를 수놓았습니다. 작고 섬세하게 꽃잎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남편의 무운을 빌며 정성껏 고른 작은 부적돌 하나를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 날을 공들인 주머니였습니다. 등잔 아래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늘을 놀릴 때마다 민 씨는 남편이 관복을 입고 당당하게 길을 걷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민 씨가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 남편이 잘 되는 것. 주머니가 완성된 날, 민 씨는 그것을 안채 쪽으로 들고 갔습니다. 박 주부에게 직접 드리려 했지만 마침 박 주부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루 위에 주머니를 놓아두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보겠지 싶어서. 그런데 그것을 월향이 먼저 보았습니다. 월향은 마루에 나왔다가 주머니를 발견하고는 집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민 씨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월향은 주머니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촌스럽네. 옥색이 이렇게 칙칙할 수가. 한양 기방에서는 이런 색 쓰는 곳이 없어요. 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주머니를 마루 위에 내려놓더니 천천히 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밟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비단 위로 꽃신의 밑창이 지나갔습니다. 수놓은 매화 꽃잎들이 눌렸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월향은 주머니를 집어들더니 손가락으로 솔기 쪽을 당겼습니다. 가느다란 실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머니의 한쪽이 터졌습니다. 월향은 터진 주머니를 마루 아래마당으로 던지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 씨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 마당에 떨어진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터진 솔기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수놓은 매화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눌려 있었습니다. 민 씨는 그 주머니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조각난 주머니가 손바닥 안에서 작게 접혔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높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이 느릿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민 씨는 그 터진 주머니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 씨는 골방에 앉아 그 주머니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터진 솔기를 다시 꿰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손가락으로 매화꽃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눌린 꽃잎들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터진 실밥 사이로 안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 씨는 오랫동안 그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주머니가 민 씨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말하기에는 이른 것이지만 그 터지고 밟힌 작은 옥색 주머니 안에서 민 씨의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아주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초가을이 되던 어느 날, 박 주부가 민 씨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딱딱하고 짧았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냐고. 얼마간의 생활비를 마련해 줄 테니 거취를 달리 정하라고.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민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박 주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이 자신의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물러났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바늘 몇 개, 실 몇 구러미, 천 조각들, 그리고 그 터진 옥색 주머니 하나. 박 주부가 건네준 돈은 몇 달을 버티기에도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민 씨는 그것을 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인근 고을 장터의 자리를 잡은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 일이었습니다. 천막도 없었습니다. 멍석 하나를 빌려 깔고 그 위에 자수 수건 몇 장과 주머니 두어 개를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눈길을 주었지만 멈추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자수 솜씨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장터에서 찾는 물건은 값이 싸고 쓸모 있는 것이었지 정성껏 수놓은
비단 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민 씨는 그래도 매일 나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자수를 놓고 장이 서면 멍석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리지 않아도 바늘을 놀렸습니다. 연꽃, 국화, 학, 대나무. 손이 기억하는 것들을 한 땀 한 땀 꺼냈습니다. 밥 한 끼를 아끼면서 그 돈으로 실 한 꾸러미를 더 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터 한켠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마 하나가 멈추더니 시비 둘이 부지런히 내려 주인을 부축했습니다. 고울 현감 대개 후처 마님이었습니다. 그 마님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는데 시비에게 이리저리 물어보더니 장터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자수 장인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사연인즉슨 이러했습니다. 현감댁에 진귀한 자수품 하나가 있었는데 선대에서 내려온 것으로 궁중 수방의 작품이었습니다. 은빛 모시 위에 봉황을 수놓은 병풍 한쪽이었지요. 그것이 창고 이전 중에 습기를 먹고 군데군데 실이 사가 버렸습니다. 내일이 현감의 생신 잔치였고 그 병풍은 안채 상석을 장식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수선할 사람이 필요한데 장터의 자수쟁이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궁중 수방의 침법을 모르면 손댔다가 더 망친다고. 민 씨는 그 말을 장터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시비가 시장 골목을 돌며 묻고 있었습니다. 혹시 봉황 자수 수선에 드릴 수 있는 분 계시냐고.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시비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민 씨를 훑어보다가 달리 방법이 없었는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은빛 모시 위에 금실과 청실로 수놓인 봉황이 드러났습니다. 날개에 깃털 한 올 한 올이 살아있는 것처럼 정교한 것이었는데 오른쪽 날개 아래 두 뼘가량이 실이 삭고 올이 풀려 있었습니다. 색도 군데군데 바랬습니다. 민 씨는 그것을 손으로 들어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한참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실 아래로 원래의 침법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실을 눕혔는지, 꽃집 끝에서 어떻게 힘을 뺐는지, 겹겹이 쌓인 색들이 어떤 순서로 올라왔는지, 그것이 민 씨의 눈에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바늘을 쥐고 살아온 손이 그 안에 담긴 질서를 읽어낸 것이었지요. 민 씨는 시비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시비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민 씨를 현감 댁 별채로 데려갔습니다. 마님이 직접 나와서 민 씨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솜씨로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민 씨는 다시 한번 병풍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원본 침법대로 맞출 수는 없지만 눈에 띄지 않게는 할 수 있다고. 그날 밤 민 씨는 별채 등잔 아래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문제는 색이었습니다. 작은 부분을 메우려면 원래 금실과 정확히 같은 빛깔이 필요했는데 민 씨에게는 그만한 금실이 없었습니다. 민 씨는 가져온 실꾸러미들을 하나씩 꺼내어 빛에 비교해보고 가장 가까운 것 2가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2가지를 아주 가늘게 합사하여 새 실을 만들었습니다. 빛이 닿는 각도에 따라 원래 금실과 거의 구분이 가지 않는 빛깔이 되었습니다. 침법은 남아있는 원본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원본이 실을 눕힌 방향으로 원본이 힘을 뺀 자리에서 민 씨도 똑같이 힘을 뺐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원본의 방식으로. 이것이 바로 민 씨가 10년 동안 바느질을 하면서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실 안에 담긴 결을 먼저 읽는 것. 날이 밝아올 무렵 봉황의 날개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마님이 아침 일찍 나와서 병풍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가까이서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시비를 불러 무언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민 씨에게 건네진 것은 약속한 삭새 2배였습니다. 민 씨가 사양하려 하자 마님이 말했습니다. 이 집에 이것을 수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싶다고. 돈이 아니라 그 값이라고. 잔치가 끝난 뒤 마님이 다시 민 씨를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마님은 젊은 시절 한양에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양에서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와 은거하고 있는 분을 한 사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궁중수방에서 수석상궁을 지냈다가 물러난 분인데 솜씨만큼은 세상에 짝이 없다고 알려진 분이었지요. 그분께서는 아는 이의 부탁이 아니면 솜씨를 나누는 법이 없는데 어젯밤 이 수선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소개장을 써드릴 테니 찾아가 보겠느냐고. 민 씨는 마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개장 한 장이 오는 것은 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빛이 어떤 각도에서 오든 실의 결을 먼저 읽어내는 눈과 10달 가까이 장터 멍석을 떠나지 않은 손이 있었습니다. 마님이 알아본 것은 민 씨의 운이 아니라 민 씨가 밤새 등잔 아래에서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마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운 쪽은 나라고. 마님의 소개장을 손에 쥔 민 씨가 찾아간 곳은 고을 외곽, 낮은 야산 아래 자리 잡은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나온 것은 나이 지긋한 여인이었습니다. 흰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은 머리를 단정하게 얹은 분이었지요. 처음 보는 순간 민 씨는 몸이 저절로 반듯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궁 안에서 몸에 밴 것이 있어서인지 그 분의 자태에는 말 없이도 사람을 바르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소개장을 읽은 여인이 민 씨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것은 수선한 병풍 사진을 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 씨가 직접 수놓은 것을 내밀었습니다. 보따리 안에 있던 작은 주머니 하나, 수건 하나였지요. 여인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가까이서도 보고 창가에 가져가 빛에 비추어 보고 손가락 끝으로 실의 결을 건드려 보고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냐고. 민 씨가 말했습니다. 배운 곳은 없다고. 혼자 해온 것이라고. 여인이 다시 주머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독하게 해왔구나. 그것이 칭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손을 보겠다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송상궁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냥 송씨 마님이라고 불렸지요. 오래전 궁중수방의 수석상궁으로 왕실 예복과 중궁전 병풍의 자수를 총괄했던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궁을 나온 뒤로는 이곳에 조용히 내려와 살고 있었고 아는 이의 부탁이 아니면 솜씨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지요. 첫 번째 수업은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송마님은 민 씨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 앞에서 술을 놓아보라고 했습니다. 민 씨가 실을 꿰고 바늘을 잡는 순간부터 송마님은 팔짱을 끼고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없이. 민 씨는 불편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완성할 때까지 바늘을 놀렸습니다.
송마님이 말했습니다. 힘이 잘못 들어간 곳이 3군데라고. 직접 가리켰습니다. 그 3군데를 고치고 다시 오라고. 민 씨는 집으로 돌아가 그 3군데를 뜯어내고 다시 놓았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다시 가져갔더니 이번에는 2군데라고 했습니다. 민 씨는 또 뜯어내고 다시 놓았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송마님은 잘 됐다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어디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민 씨는 그것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칭찬은 기분 좋게 해주지만 실력을 높여주지는 않으니까요. 지적은 불편하지만 다음 날 손이 달라지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송마님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자수본 하나였습니다. 궁중 수방에서 쓰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꽃잎 하나의 각도, 결 하나의 방향이 전부 표시되어 있는 도안이었지요. 이것을 보면서 수놓아 보라고 했습니다. 민 씨는 그 도안을 보는 순간 무언가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감각으로만 하던 것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힘을 빼야 하는지, 왜 이 방향으로 실을 눕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보였습니다. 민 씨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고 도안을 베꼈습니다. 손으로 베끼면서 머리로 이해하고 다시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2달, 3달이 지났습니다. 송마님은 어느 날부터 지적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왜 이렇게 했냐고. 민 씨가 대답하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다른 방법은 없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수업이 대화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민 씨가 이제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지요. 반년이 지났을 때 송마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르칠 것이 없다고. 민 씨가 놀라서 바라보자 송마님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방법이었는데 방법은 다 전했다고. 나머지는 손이 더 많이 움직이면서 쌓이는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오래 가르쳐 주실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송마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수는 결국 혼자 하는 것이라고. 내 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움직이는 것이니 내 손이 내 것을 찾아야 한다고. 이미 반은 찾았다고. 이미 반은 찾았다. 그 말이 민 씨의 가슴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마님의 집을 나서던 날, 민 씨는 길 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뒤로 그 소박한 집이 있고 앞으로는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 뻗어 있었습니다. 처음 멍석 하나 깔고 장터에 앉았던 그때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세어보았습니다. 2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민 씨의 손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칠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방향으로. 민 씨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한편 박 주부의 집에는 다른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관직을 얻어 기세 좋게 출발한 박 주부는 처음 몇 해는 그래도 말끔해 보였습니다. 수령 아래서 아전들을 관리하는 자리였지만 급제한 선비라는 것이 고을에서는 여전히 돋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월향이라는 여인은 돈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방 출신답게 고운 것을 좋아했고 비단이 아니면 저고리를 입지 않았습니다. 술과 노래를 즐겼고 한양에서 기방 친구들을 불러다 집에서 잔치를 여는 일이 잦았습니다. 박 주부는 그런 월향에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절을 못했습니다.
아니 거절을 하기에는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그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해, 두 해 돈이 새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복록으로 감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아뒀던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답을 팔았습니다. 이미 한 번 반쪽이 난 논이었지만 나머지 반도 나갔습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주부되기 어렵다고 월향이라는 여인이 재산을 탕진시킨다고. 박주부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정했습니다. 괜찮다고, 아직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눈앞에 월향이 웃으며 무언가를 요구하면 결국 들어주었습니다. 관직 생활에도 균열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술자리와 늦은 귀가로 공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문서가 밀리고 아전들과의 사이도 틀어졌습니다. 수령 앞에서 보고를 잘못해 꾸지람을 듣는 일도 생겼지요. 한때 과거 급제자라는 이름으로 빛났던 박주부은 이제 고을에서 조금씩 고개를 숙이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미 돌아갈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월향을 선택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 씨를 내쫓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사람은 그런 인정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박주부는 그 두려움을 술로 덮었습니다. 월향의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덮인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쌓일 뿐이지요.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민 씨는 이제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을 장터에서 시작했지만 소문은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한양 인근 고을 양반댁에서 연락이 오더니 급기야 한양 시전 상인을 통해 물건을 취급해보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민 씨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곳이 있다면 가야지. 한양의 자리를 잡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방 하나를 빌려 일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한양에서 새로 구했지요. 제각각 사연이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 친정에서 쫓겨난 딸, 아이를 혼자 키우는 호러미. 민 씨는 그들에게 자수를 가르치고 함께 일했습니다. 솜씨 좋은 이들을 가르치는 민 씨의 방식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만들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땀을 억지로 넘기지 않고 뜯어내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는 무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그 각자의 강점을 살렸습니다. 그러니 만들어진 것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같은 국화를 수놓더라도 어느 사람 손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고 어느 사람 손에서는 아침 이슬을 머금은 것 같았습니다. 한양의 고급 포목전에서 옥수 상단의 비단 자수품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처음 한 달은 소문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드문드문 팔렸습니다. 세 번째 달이 지날 무렵 재고가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신들의 내외나 부유한 상인의 부인들이 옥수 상단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옥수 자수는 값이 비싸지만 그 값어치를 한다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옥수 부인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여인이고 그 자수가 옥처럼 맑고 귀하다는 뜻이었지요. 민 씨는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상단의 앞쪽은 나이 든 남자 관리인이 맡았고 민 씨 자신은 뒤에 있었습니다. 몇 겹의 발을 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비단을 매입하고 거래처를 늘리고 정보를 모으는 일. 전부 민 씨가 했습니다. 장사는 물건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 씨는 어느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시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경로로 물건이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잇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옥수 상단의 주요 고객들은 대신 대개 마님들이나 부유한 상인의 처첩들이었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값비싼 것에 눈이 높은 이들이었지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물건은 팔리기 전에 이미 팔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 씨가 장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고급 비단을 사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과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사는 사람. 그리고 후자 중에는 이따금 거래의 내막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 하고 물건을 직접 받지 않고 중간 사람을 보내고 영수를 남기지 않으려 하는 거래들. 민 씨는 그런 거래를 거부하지 않았지만 기억은 해두었습니다. 장사 안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사정이, 관계가, 욕망의 방향이. 그 무렵 옥수 상단의 거래, 장부 안에 낯선 이름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비단 거래를 중간 사람을 통해 여러 차례 해오는 상인이었는데 한 번 거래할 때마다 상당한 값의 물건을 현금으로만 샀습니다. 거슬리는 것은 그 상인이 사들이는 품목들이 하나같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줄 것들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민 씨는 그것을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적어두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 주부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름이 같고 고향이 같은 사람, 관직을 얻었다는 사람이 이제는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 첩이 살림을 탕진시켰다는 말, 선산까지 담보로 잡힌다는 이야기. 민 씨는 그 소문을 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펼쳐 그 낯선 상인의 이름 옆에 고향 고을의 이름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점들이 하나씩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 씨는 품속에서 오래된 것 하나를 꺼냈습니다. 솔기가 터지고 매화가 눌린 그 옥색 주머니였습니다. 몇 해째 가지고 다니던 것. 민 씨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박 주부가 투전판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사소한 계기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월향의 지인들이 집에 왔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번만 해보라는 말에 끼어든 것이 시작이었다지요. 처음에는 조금 잃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땄습니다. 딸 때의 쾌감이 잃을 때의 고통보다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 투전판의 마법입니다. 박 주부는 그 마법에 걸렸습니다. 자주 가게 되었고, 오래 있게 되었고, 더 많이 걸게 되었습니다. 잃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투전이란 본래 잃는 쪽이 더 많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박 주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전부 되찾을 수 있다고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 사이에 남은 전답이 나갔습니다.
집 안의 비품들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선산에 손을 댔습니다. 조상의 묘가 있는 산, 대대로 내려온 땅. 그것을 담보로 고을 전주에게서 큰 돈을 빌렸습니다. 전주는 박주부에게 어음 한 장을 써주었습니다.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선산이 넘어간다는 조건이 붙은 어음이었지요. 그 소식이 고을에 퍼지자 아는 사람들이 하나씩 등을 돌렸습니다. 박주부를 아끼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 어음은 고을 전주의 손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서는 어음이 돌아다닙니다. 갚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채무일수록 원래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음을 할인 매각하려 합니다. 고을 전주는 이 어음을 장터 객주에게 팔았고 객주는 다시 한양으로 올라온 중간 상인에게 넘겼습니다. 그 어음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박주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자금력이 있고 상인들 사이에서 어음 매입으로 소문이 난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상단은 더욱 드물었지요. 그 중에서도 이름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움직이는 곳, 한양장안에서 옥수 상단만 한 대가 없다는 것이 상인들 사이의 평이었습니다. 박주부의 선산어음은 결국 옥수 상단의 장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 씨가 그 어음을 받아 들고 펼쳤을 때 거기 적혀 있는 채무자의 이름과 고향 고을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부의 날짜와 매입 금액을 적고 어음을 봉투에 넣어 서랍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 씨는 품속에서 그 옥색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월향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향의 관심은 박주부의 파멸에 있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지금도 살아가야 했고, 지금도 비단이 필요했으며, 지금도 웃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월향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기방에서 배운 것은 화려함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월향은 그 시기에 따로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주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지요. 박주부의 재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월향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방 친구들을 통해 연결된 부유한 객주 출신의 상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월향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증표로 비단을 사들였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것들만 골라서. 그 상인은 이름 밝히기를 꺼려했고 중간 사람을 통해 물건을 거래했습니다. 그 비단들 중 일부가 옥수 상단을 거쳐 나간 것들이었습니다. 월향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고 싶다고 이야기한 비단의 색과 무늬가 결국 한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급하는 상단으로 흘러들어가 거래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단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남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월향은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박주부가 아직 팔지 않은 것들, 집 안에 남아있는 폐물과 비단, 그리고 박주부 명의의 차용증 몇 장. 그것들을 정인과 함께 들고 나가면 한양을 떠나 먼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월향은 자신의 계획이 정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래 장부 위 어딘가에 그 계획의 한 귀퉁이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풀렸는지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날 옥수 상단에 한 거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중간 사람을 통한 것이었는데 상당한 분량의 고급 비단을 대금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간 사람이 가져온 물건 목록에 낯선 항목이 하나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양반댁 안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자수 폐물 꾸러미였는데 그것을 비단과 맞교환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 씨는 그 목록을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폐물은 비단과 교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사가 아니라 처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나온 귀한 것을 팔아 현금과 비단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중간 사람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흔적을 지우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민 씨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기록해 둔 그 상인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어둔 고향 고을의 이름, 박 주부의 고을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민 씨는 중간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거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물건 확인을 위해 거래 당일 새벽 당사자가 직접 나와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중간 사람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쪽에서 먼저 거절할 이유는 없었으므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민 씨는 그날 저녁 관하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빼돌린 재산의 소재, 거래 날짜와 장소, 관련 인물의 정황. 민 씨의 장부는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기록된 것이었고 중간 사람의 이름도 거래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관아가 움직이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때는 한양의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월향은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박 주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미리 싸두었던 짐 두 보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비단 몇 필, 폐물꾸러미, 그리고 박 주부 명의의 차용증 몇 장. 그것들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갔을 때 골목 어귀에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인 복색의 남자.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치고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새벽 골목을 조용히. 그런데 거래 장소로 정해진 골목 끝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졸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옥수 상단의 관리인이 거래 장부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월향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포졸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월향의 정의는 그 자리에서 포졸에게 붙잡혔습니다. 들고 있던 짐 보따리가 그 자리에서 펼쳐졌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들이 바닥에 놓였습니다. 비단, 폐물, 차용증. 그것들이 눈 위에 하나씩 놓이는 것을 월향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무너진 것인지 월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한 비단이 어느 상단에서 나왔는지, 그 상단의 주인이 누구인지, 거래를 트는 과정에서 이미 장부 안에 자신의 흔적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월향은 그날 새벽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리는 새벽 골목에서 월향은 포졸들에 둘러싸여 서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 저고리 위로 눈이 조용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월향의 얼굴이 어땠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 주부는 날이 밝아서야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옆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관아에서 사람이 왔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월향이 압송되고 닷새가 지난 날 아침 박 주부에게 서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는 수수했습니다. 도장 대신 작은 낙관 하나가 찍혀 있었는데 옥수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 있는 것은 짧은 서찰과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는 어음이었습니다. 박 주부의 필체로 쓰인, 그러나 이제는 낯선 사람의 손에 들어가 있는 선산담보 어음. 채권자란에 처음 빌려준 전주의 이름 위로 옥수상단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매입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날짜였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어음의 채권자로서 채무 상환에 관하여 직접 면담을 청합니다. 상환 기한이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박 주부는 그 어음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월향 사건으로 관직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투전 빚도 남아 있었으며 선산 어음의 기한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상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면담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기한을 늘리거나 조건을 바꾸거나 사정을 설명하거나 박 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옥수 상단을 찾아간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문은 크지 않았습니다. 수수하게 생긴 건물이었지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달랐습니다. 잘 정돈된 공간, 오가는 사람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 물건들이 가지런히 쌓인 창고. 박 주부는 그 안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좁은 대기 공간에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박 주부는 서찰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옥수 상단. 한양에서 자수 비단으로 이름이 높다는 그 상단. 여인이 운영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접촉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금력이 있고 어음을 사들인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지요. 잠시 후 안쪽에서 사람이 나와 안내했습니다. 발이 처진 공간으로 들어가라고. 박 주부는 발 앞에 앉았습니다. 발 너머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여인의 실루엣.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음을 가져오셨습니까? 박 주부는 어음을 꺼내 발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발 너머에서 어음을 살피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상환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 주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월향 사건, 투전 빚, 관직 문제. 말하다 보니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기한을 늦춰달라는 부탁, 조건을 바꿔달라는 청, 그리고 자신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까지. 말이 길어지면서 목소리가 낮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발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발 너머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박 주부가 말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발 너머 실루엣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실루엣이 천천히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어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발 아래로 밀려 나온 것은 주머니 하나였습니다. 옥색 주머니였습니다. 솔기가 터지고 매화가 눌린 작고 낡은 주머니. 박 주부의 손이 떨리며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그 주머니를 알아보았습니다. 마루 위에 놓여 있던 것, 월향이 발로 밟고 찢었던 것, 그 뒤로 다시는 보지 못했던 것. 이것이 어째서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은 그 순간 박 주부의 머릿속에서 무엇이 스쳤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어음이 고을 전주에서 출발해 한양까지 흘러오는데 걸린 시간, 옥수 상단이라는 이름 석자, 그리고 이 낡은 주머니.
그 점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발이 천천히 거쳤습니다. 발이 거쳤을 때 박 주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민 씨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더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골방으로 내쫓겨 집을 떠난 날로부터 그때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조심스럽고 조용했던 눈빛이 이제는 고요하되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 씨는 박 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박 주부의 얼굴이 순서대로 변했습니다. 먼저 놀라움, 그 다음 당혹감, 그리고 수치,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묻혀 있어 거의 잊고 있었던 무언가,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 씨가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없었고 조소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기다렸다고. 박 주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작고 그 작음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옥색 주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기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민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마당에서 주워 가져왔다고. 버릴 수가 없었다고. 그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언젠가 이 자리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박 주부가 눈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다시 들지 못했습니다. 민 씨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산의 빚은 갚아드리겠다고. 그것만큼은 할 수 있다고. 박 주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이 자신에게 왜 그러느냐고. 민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선사는 어르신들 계신 곳이라고.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것만큼은 지켜드리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박 주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흐느끼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었는지는 아마도 박 주부만이 알 것입니다. 민 씨는 그 눈물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지도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것이었으니까요.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옥색 주머니 위로도 눈빛이 드리웠습니다. 그 낡고 터진 주머니가 오늘 이 방 안에서 가장 오래된 증인이었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그러나 빠짐없이 드러났습니다. 월향의 관아 압송 이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주부 명의로 된 차용증의 진위, 비단과 폐물의 출처, 그리고 관직 중에 처리했던 문서들의 불미스러운 부분들. 하나씩 풀려나가면서 박 주부가 그간 얼마나 많은 것을 소홀히 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전부 박 주부 혼자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월향의 계략, 투전판의 유혹, 주변 사람들의 방관. 그 모든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한 것은 결국 박 주부 자신이었습니다. 관직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먼 북쪽 고을로 떠나는 날 아침, 박 주부는 아무도 배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때 급제 소식에 술동이를 들고 몰려들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졸 2명이 양쪽에 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떠나기 전 박 주부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손 안에 그 옥색 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민 씨가 선산의 빚을 갚아주면서 가지고 가도 좋다고 했던 것. 그는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박 주부의 뒷모습을 향해 멀리서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뿌린 씨앗이 돌아왔다고. 한편 월향은 관아의 조사에서 가볍지 않은 죄목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몰래 가재를 빼돌린 것, 작물을 처분하려 한 것, 정인과 공모하여 도주를 꾀한 것. 하나하나가 모이자 가벼운 처벌로 넘길 수 없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정인은 사기와 공모 혐의로 엄히 처벌받았고, 월향 자신은 관비로 전락하여 고향 고을 관아에 내쳐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양 기방에서 익힌 고운 말씨도, 비단 저고리도, 반들거리던 머릿기름 냄새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그냥 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월향에게도 가르침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월향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에서 인과응보는 극적인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것도 귀신이 나타나 응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한 행동들이 쌓여 어느 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조금 늦게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잊을 때쯤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진짜 모습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 씨가 고을 옛집 근처에 나타난 것은 그 봄의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옛집이 팔린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민 씨는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사들였습니다. 남편과 살던 낡고 허름한 집, 골방에서 등잔불을 켜고 밤을 새우던 집, 그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 집을 사느냐고. 민 씨는 말했습니다. 고치면 쓸 수 있는 집이라고. 집을 고쳤습니다. 기울어진 담을 세우고 무너진 기와를 얹고 아궁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사람들을 들였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 먹고 살 방법을 찾는 사람들. 민 씨가 처음 자수를 시작했을 때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지요. 민 씨는 그들에게 자수를 가르쳤습니다. 송마님에게 배운 방법으로, 장터 멍석 위에서 스스로 익힌 방법으로. 가르치면서 민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각자의 손에서 각자의 꽃이 핀다는 것을. 그 집 마당에 매화를 심었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마당 한켠에 있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봄이면 먼저 피고 향기가 진하고 추운 겨울에도 꺾이지 않는 것. 민 씨는 매화나무 묘목을 직접 골라 심으면서 그것이 자라는 것을 오래 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옥수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옥수집에서는 이따금 향기로운 밤 냄새가 났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기도 했습니다. 민 씨는 그 집 안에서 언제나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느질이든 장부를 보는 것이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이든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민 씨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현감댁 마님이 있었고 송마님이 있었고 함께 자수를 놓던 여인들이 있었고 한양 상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을에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민 씨가 혼자 쌓아온 것들이 돌고
돌아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중심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민 씨는 마당가에 앉아 매화 묘목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일을 배우던 젊은 안악이 물었습니다. 이 집이 예전에 부인 댁이었다고 들었는데 정말이냐고. 민 씨가 웃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슬프지 않느냐고 안악이 다시 물었습니다. 민 씨는 잠시 물줄기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는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씨앗이 땅 속에서 터지는 것은 아파야 하는 일이지만 터지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는다고. 안악은 그 말을 한참 곱씹었습니다. 민 씨는 다시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매화 묘목 뿌리 근처에 천천히 고르게. 봄 햇살이 마당 위로 넓게 깔렸습니다.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와서 담 위에 앉았다가 날아갔습니다. 그 봄날 오후는 아무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민 씨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하늘에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원망하지도 자신이 옳다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바늘을 들고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습니다. 밟힌 주머니를 품에 안고 걸었습니다. 장터 멍석 위에서도 바늘을 놓지 않았고 남의 귀한 병풍을 밤새워 고쳤습니다. 그 작고 조용한 행동들이 세월을 지나 결국 가장 큰 것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악한 일이 쌓이면 반드시 그 무게에 짓눌리고 선한 일이 쌓이면 반드시 그 힘으로 일어선다는 것. 그것이 인과응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실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처럼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민 씨의 옥색 주머니를 기억해 주십시오. 밟히고 찢겼지만 버려지지 않았던 그것을, 아프고 억울한 순간에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 씨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로 전해졌길 바랍니다.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신다면 민 씨가 그 겨울밤 아궁이 앞에서 눈물 대신 가위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을 향해 한 발씩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손길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조선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